거리거리에 팝콘이 튀겨지듯 벚꽃이 팡팡 터지고 꽃비가 내리는 시간이 지나고 여름을 준비하듯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는 4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탄 그물코의 김영희입니다. 동탄 그물코는 화성 지역의 마을 사랑방 그물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무고기는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협동조합, 그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또 그 중에서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성에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화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이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이 좀 긴데요. 줄여서 화성의료사협이라고도 부르네요. 네. 의료사협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부터 하면 좀 쉽습니다. 협동조합인데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은 보통 자치고 자율이 굉장히 강요가 되는데 그런 자율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기여를 하자. 그래서 사회적이 붙었고 의료와 복지가 이제 저희 활동하는 목적이겠죠. 그리고 지역은 화성. 이렇게 해서 화성에서 의료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화성의료사협이 주력하고 있는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 이제 의료와 복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의료 중에서는 이제 1차 의료기관이에요. 모두 의원이라고 하는 데가 오픈이 됐어요. 22년도에.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화성의료사협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30년 역사가 있는데 전체 의료사협하고 보건복지부의 관계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저희가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인이 인구가 늘어날 때는 어떻게 노인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서비스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2023년 12월에 저희가 지정을 받은 사업이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다 집에 계시잖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근데 집에서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영양 수액이 필요하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병원에 가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고 병원 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한테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시범 사업이에요. 재택의료센터라는 등급이 있으신 분 중에서 이동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한테는 저희 원장님, 간호사님, 사회복지사가 가서 자원도 연계해드리고 간호사님이 간호 서비스 해드리고 그 모든 것들은 원장님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이제 의료기관이 협업이죠. 화성시가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저희와 협약 관계를 맺어서 저희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 그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을 한 이유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교통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화성시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 이 동쪽과 서쪽 간의 지역 교류도 굉장히 교통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남부 지역 자체만으로도 이동하기가 굉장히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한테도 찾아가고 가사간병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거는 지금 한 5년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화성시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의료 서비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와의 그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차지만
그 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그 창립 총회 이후에부터 하고 있는 일은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데 장기요양 등급이 안 되시는 분들, 나이가 65세 미만이어서 이런 분들에게도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기관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찾아가서 가사라든지 간병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간병을 병원에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있는데 간단한 간병만 있으면 집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화성시와 같이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정신질환자분들이 집에서 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청소, 말벗, 요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해드리는 서비스를 화성시 정신건강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을 지금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복지관이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데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요청이 되는 상황인지 좀 또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창립을 했을 때 마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붐이 있었냐면요. 사업이 시작됐냐면 통합돌봄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통합돌봄 안에 노인 분야와 정신장애인 분야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화성시가 정신 분야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을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가사노동이라든지 말벗을 할 만한 그 인력 풀을 저희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가 있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복지관 같은 경우가 그 시설 위주기 때문에 시설에 오셔서 이용하시는 게 주 사업이라고 좀 이해가 되고 있고, 저희는 전 화성시에 찾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조합원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500명이 최소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500명, 지금 현재 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조합원들이 봉사 개념이신 거죠. 그래서 2인 1조 아니면 혼자 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700명의 그 조합원들이 봉사자가 되신 거네요, 그럼? 네, 이제 순수 봉사라기보다 교통비라든지 최소한의 임금을 드리긴 하는데 예산에서 사람을 매칭해야 되는데 대상자와 봉사자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활동가 분들을 매칭하기가 봉사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드리지만 봉사 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해서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현병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담이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식 개선 또 안전에 대한 설명, 저희도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좀 사실이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봉사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면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지속할 수 있게끔 의료사업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성시에 있는데 그 복지센터에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이라는 거는 장기 이제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신 분들을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라는 게 약 투약을 잘 하고 계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관리를 하시고, 그 관리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에게 가사노동이 필요하신 분을 의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인이 뭐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도록 일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간단한 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을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일이지만 저희도 이걸 하면서 놀란 게 그걸 배우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칭하는 거예요. 코칭을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코칭을 하고 말벗을 하고 지역에 모시고 나와서 외출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혼자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이런 어떤 일상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익히셨어요, 기술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좀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화성에 있는 거네요. 네, 의료 사업을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운 거는 안전이라는 것들은 오픈하고 계속해서 교류하고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저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해야만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화성 의료 사업의 사업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화성 의료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료를 협동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장병원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저희한테는 항상 위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의료 생협에서 저희가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사무장병원이라는 걸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이란 말을 왜 붙였냐면 좀 사무장병원과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의료 생협에서 사협으로 전환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정말 같이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단체가 되고 싶어서 오해를 또 사지 않기 위해서 생협 의원이 아닌 사협 의원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협 의원이 허가가 안 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에 의료 사협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교통도 힘들지만 의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작은 마을 단위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성시 전체를 커버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힘듦, 위기가 있고요. 항상 생협병원이 아니다라는 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홍보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계속 남아있죠. 부담감이 좀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한 마을 단위의 활동 분야인데 화성시라는 곳은 굉장히 크잖아요. 서울시보다 더 큰 동네이고 동네마다의 성격도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극복점들은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차 의료기관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치의병원이 되자라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근데 1차 의료기관에만 한정되어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사회적인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의 방향은 1차 의료기관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찾아가야만 보이는 그런 지역에 가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재택의료센터도 그런 것이고요. 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그런 것이고 가사간병 서비스도 그런 것입니다. 저희 화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사협이 지금 전국에 많이 있어요. 한 30개 정도 있는데 그 모든 지역에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의료사협은 배당금도 없고 출자하신 걸 그대로 나중에 탈퇴할 때 돌려드리는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700명 정도의 규모도 있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인 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 조합원들이 달라요. 조합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는 이유는 의료사협이 전문가와 만나야 되는 협동조합이거든요.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협동조합에 들어와 주셔서 활동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응원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는 없지만 지역에 기여하고 이웃에게 기여하는 걸 보기 때문에 지금도 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 기여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혼자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었을 위기들인데요. 이런 게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힘,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시면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요. 특별히 이 사장님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만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재택의료센터를 하려면 어느 분이 필요한지에 소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건물에 있는 청소 아주머니랑 친분이 있으신 분이 미장원 아주머니인데 그 미장원 아주머니의 제보죠.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던 할아버지가 안 오신다. 이제 이런 단서에서 시작돼요. 모든 돌봄이라는 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 돌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이 과정 전 단계거든요. 이 청소 아주머니가 제보를 주신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역에서 안 보인다. 궁금하면 찾아갑니다. 저희는.
먼저 서류의 자격이 어떻게 됐네, 저렇게 됐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포착이 되면 찾아가요. 저희 조합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고 그분은 혼자 사신다. 그 제보만 가지고 갔더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경비 생활을 하시던 할아버지신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쇼크가 와서. 혼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병원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집에 일찍 조기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시는 분인데 식사가 거의 안 되고 계셨어요. 또 호수가 이제 매달린 채로 퇴원을 하신 상태라서 저희가 원장님하고 간호사님하고 또 조합원님이 가셔서 원장님께서 보시고 간단한 처방 처치해 주시고 간호사님이 호수 이제 사서 껴 주시고 제대로 영양이 문제다. 이건 원장님 보시고 그래서 당장 이제 닭을 사다가 백숙을 끓여드리고 한 이틀 정도를 저희가 밥을 해드렸어요. 콩나물국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자체적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돌봄도 굉장히 응급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런 제보의 민감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분께서 중증이라는 말까지는 저는 안 쓰겠지만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시기 전에 저희가 가서 돌봄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만남들이 저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죠. 그런 형태들이 좀 몇 건 있어요. 어떤 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네, 대처하실 수 있었고 또 그 근간에는 지역의 끈끈한 휴먼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그 유연함을 저도 많이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훈훈해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어르신 혼자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그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너무 감동적인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밥을 해드린다라는 거는 그분의 인생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느낀 게 있는데 이 단체와 개인이 연결되는 고리, 예. 너무 가족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지역에서 모든 공동체와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깨닫고 있어요. 그분께서 잘못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신 분인데 결국에 혼자가 되셨던 이유는 공동체하고 연결이 안 돼 있던 거예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참 저는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공동체든 내가 가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안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발 1인 1 협동조합, 1인 1 공동체에 가입을 해놓으셔라.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으셨을 때 어떻게든 연결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에 한정돼 있으면 가족에게 모든 책임들이 전가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개인은 소외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위기 가정들이 발생이 되고 안타까운 사건들도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이 공동체 하나라도 가입돼 있었다면 절대절명의 순간은 또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화성의료사협이 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어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재택의료를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집에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찾아가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원장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간호사가 가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하루를 다 가족이 다 동원돼서 가서 똑같은 약을 받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약 처방을 해드리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재택에 계신 분이 살던 지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돌아가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팁이랄까 TMI일 수도 있는데 매뉴얼을 좀 알려드리면은 댁에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좋거나 장례식장에서 사체검안의가 직접 나와서 사망진단서 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사체검안의를 연결을 해드려서 그분께서 가서 사망진단서 써주시면 바로 그냥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어떤 분은 112에 막 신고를 하시고 119에 신고를 막 하시면 할 게 없어요. 그분들은 다시 경찰서에서 오셔서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 아니면 저희가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사채거만이를 연결하시면 조용히 장례를 치르실 수 있다는 거. 가정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사채 거만이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 사업에 도움을 부탁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제는 분명히 집에서 계시던 분께서 그 자연적으로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경찰관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장례식장에다 연락을 하시면 장례식장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분께서 가십니다. 장례식장이 없다 그러면 사채 거만이를 하시는 원장님이 또 계세요. 연락처를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저희 의료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사채 거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제가 연락을 해드리면 경찰이 와서 번거롭게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걸 사인을 밝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략될 수 있다. 이제 사채 거만이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자연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은 경찰과 연결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연결을 하셔서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는 당연히 개입이 될 것이고 그 전에 사채 거만이가 봤을 때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거다라든지 이런 진단서만 써주시면 되는 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편하게 가정에서 어르신을 보내드리고 싶을 때는 오히려 사채 거만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게 가장 평화롭게 어르신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되겠네요. 그걸 모르시는 것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실 때 일부러 병원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댁에서 돌아가셔도 조용히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포부나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포부는 집에서 만약에 3등급을 받으셔서 재택을 받고 계시는 장기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원장님이 가시고 간호사님이 처치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낮은 등급, 3등급이 4등급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희망이죠. 집에서 등급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건강 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집에서 보호받고 케어받으면서 점점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화성 의료 사업을 잘 알았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화성 의료 사업은 화성 지역을 대부분 커버를 하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장기요양 등급 있으시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꼭 등급이 없으셔도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이사장님? 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화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치시면 되고요. 네,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화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충분히 중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는 재택이 저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도 저희한테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라디오 방송을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 시설이 너무 멋있어서 놀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추어 같지 않고 프로페셔널 하셔서 너무 멋있고 주민분들이 이렇게 좀 많은 활동을 하시는 지역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화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인 마을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웃들과 같이 사는 그런 사회잖아요.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고 또 가족처럼 이웃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빛깔의 공동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